랜덤 신호이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휴강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황승훈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야기할 내용은 예전에 그 확률 및 랜덤 변수 관련해서 외부에 제가 기고했던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 지표 확률 및 랜덤 변수라고 하는 그 PDF 문서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하려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학기 초에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공유를 해줬고요. 지금 이 화면에는 그 PDF 파일을 보여줌과 동시에 해당 영역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학기 말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요 본 강좌를 통해서 앞부분에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근데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확률 및 랜덤 변수가 사용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랜덤한 상황,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상황, 결정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확률을 사용을 하겠죠. 제가 요 강좌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프로법을 하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확실히 이거다라고 단언하기가 힘든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법을 하다라는 개념으로 그 현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안 발생할 것이냐, 디터미니스틱하게 생각하면 다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랜덤한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이 어느 정도로 프로버블하게 일어날 것이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프로버블하냐라는 것을 내세우는 척도가 바로 이제 프로버빌리티, 확률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랜덤 신호와 통신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거기 이제 예를 든 것은 기상 예보입니다. 말 그대로 내일 비가 올까, 내일 눈이 올까, 내일 아침 기온은 어떻게 되고 낮 기온은 어떻게 될지. 사실 요새 사람들은 이 기상 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거의 기상 예보를 해도 정확히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들어봐야 소용 있는 인포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 했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기상 예보를 하는 그런 그 배경 파라미터들도 다양해졌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해내는, 예측해내는 방법들도 상당히 정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상 예보를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정보의 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날씨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런 것들이 맨날 틀린다면은, 즉 2분의 1의 확률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정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높은, 뭐 예를 들면 비가 올 확률이 70%다, 80%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만한 정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비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올 확률이 70%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는 그
양쪽 사람들한테도 다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 기상예보와 같은 것은 비가 올지 안 올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바로 랜덤한 상황인데, 이런 실생활에서처럼 공학 문제에서도 불확실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기온이 몇 도인지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렵듯이 공학 문제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결정적인 식을 의도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 디터미니스틱한 단어의 반대말이 바로 랜덤이고, 한국어로는 무작위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조금 아까 무슨 사건이라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그 사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이벤트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자전기 공학부에서 이제 기초 과목으로 신호미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신호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죠. 신호는 정의를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함수, function, in terms of time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의 종류에는 뭐 가장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두 번째가 랜덤 시그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예를 보고자 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첫 번째 뭐죠? 사인 펑션이죠. 그러니까 사인 펑션이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어떤 값을 가질 텐데, 시간축에서 어떤 특정 값 t1이라는 시간 x축 값이 정해지면 사인 오메가 t1이라고 하는 y 값이 정확히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사인 90도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가질 것이며, 사인 180도다. 그러면은 0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값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건 바로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이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려놓은 건데, 평균 0이고 뭐 분산이나 편편치 어떤 값을 갖는 잡음을 나타내고 있을 텐데, 이 잡음의 경우에는 t1이라는 어떤 x값에서 y값을 어떤 값을 가질지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반해서 랜덤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랜덤 시그널이니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니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하고 관련성이 그 강의하고는 관련성이 밀접하진 않지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은 항상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그러한 것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시스템은 사실은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임펄스 리스폰스로 정의합니다. 말 그대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 입력 신호로 임펄스를 넣었을 때 출력 신호로 나오는 응답이 바로 그 시스템을 정의하는 펑션이 되고, 그 시스템을 정의하는 펑션을 임펄스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잠깐 이야기하겠는데요. 통신 시스템은 그림 위에 보다시피 통신 시스템 블록 다이그램, 전송부와 채널부와 수신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송부는 말 그대로 신호를 정보 신호를 채널로 보내는 게 되겠고요. 채널은 그 보내진 정보 신호가 수신부 송신부로부터 수신부까지 그 사이의 미디엄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 신호가 수신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신부가 처리를 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랜덤 신호 이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통신 이론 수업을 듣는 학생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전송부가 뭐고 채널이 뭐고 수신부가 뭐냐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밖에 녹화가 안 돼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 통신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의 전송부에서는 변조라는 동작이 있고, 채널에서는 잡음이나 간섭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건 이제 보통 원하는 정보나 신호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정보나 신호를 이야기하고, 수신부에서는 이제 복조라는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신이론을 들은 학생들은 좀 이해하겠지만, 이제 듣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물건을 어딘가로 보낼 때 우리가 직접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우체국이나 택배 같은 데 부탁을 하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물품을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나 뭐 자전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물품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선으로 전파, 즉 프로포게이션 될 수 있는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에다가 정보 신호를 실게 되는데, 이렇게 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신부에서 도착한 신호에서, 그러니까 수신부에 도착한 신호는 전송부에서 보내고자 하는 정보 신호가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에 실려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신호 플러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을 이때 우리가 이제 날라준다, 운반해준다, 그래서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정보 플러스 캐리어의 형태가 채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정보 플러스 캐리어가 수신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정보 신호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복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채널에서 잡음이나 간섭이 없는 경우에는 변조를 하고 복조를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비트 오류 확률이 0을 갖게 되는 거죠. 오류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 채널에서는, 특히나 무선 채널에서는 잡음이나 간섭의 영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복조기, 즉 수신부에서 복조되는 신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과연 보내진 비트 중에 몇 비트가 오류가 났는지로 계산을 해서 비트 오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비트 중에 몇 비트, 뭐 1000비트 중에 몇 비트, 10,000비트 중에 몇 비트 오류가 났는지를 10-2승, 10-3승, 10-4승 레벨에서 비트 오류 확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확률의 랜덤 변수를 다루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확률 및 랜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미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이 확률 및 랜덤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하죠. 중간고사 이전에도 우리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셋 티어리, 즉 집합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집합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몇 가지 데피니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합이라고 하는 셋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모임이라는 어떤 여러 개 요소들이 모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때 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다음 줄에 설명하는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또 엘레멘트라고 부르는데, 위에 있는 집합 셋이라는 것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엘레멘트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엘레멘트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모여서 집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물론 원소가 0개인 경우의 집합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해서 부르곤 합니다. 자, 그리고 부분집합, 서브셋, 두 집합 A와 B에서
임의원소 X에 대해서 반드시 그 원소가 B에도 원소가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로 나타내며 그렇게 부르곤 하죠. 근데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셋에서 이제 U자를 가지고서 전체 집합을 표현하는데, 이걸 이 전체 집합은 뭐냐면 모든 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림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은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몇 가지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전체 집합은 사각형으로 그린다입니다. 지금 그림 3번에서 봐서도 알다시피 전체 집합 U는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안에 부분집합 A나 부분집합 B는 전부 다 타원이나 원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체 집합만 사각형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집합은 지금 여기처럼 타원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원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울퉁불퉁한 모양의 어떤 그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하나의 그 약속은 뭐냐면, 집합은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끝점이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폐곡선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집합 A, 집합 B라는 그 집합 이름 때문에 마치 그 폐곡선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다 닫힌 폐곡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집합 이름을 A하고 B로 하고 지금 해놨고요. 또 하나는 집합의 이름은 무조건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 집합 U도 그렇고, 집합 A도 그렇고, 집합 B도 그렇고 전부 다 대문자로 사용을 했죠. 그에 반해서 그 집합 셋 안에 있는 엘레멘트 원소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A, 뭐 B, C, D, E, 여기 지금 여러 개의 그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은 하나같이 지금 소문자로 써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어떤 부분집합의 개념을 보면, 여기 지금 B라는 집합은 A, B, C라는 엘리멘트로 이루어져 있고, A라는 집합은 A라는 엘리멘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합 B는 A를 포함하고 집합 A는 B에 포함되는 그러한 형상을 갖게 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10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녹음에서 이제 확률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집합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확률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와서, 확률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실수값으로 이제 주요 요소 세 가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중간고사에도 시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실험, 즉 엑스페리먼트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엑스페리먼트, 뭐 주사를 던진다 라는 뭐 엑스페리먼트, 뭐 카드를 뽑는다, 뭐 이런 엑스페리먼트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이제 우리가 트라이얼을 통해서 그 시도, 어떤 그 실험을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이제 나오게 되는 그 결과, 아웃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아웃컴은 실험의 결과이고, 그 모든 아웃컴을 다 모은 것은 그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이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벤트는 어떤 사건은 그 결과, 아웃컴들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실험이라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이라는 숫자이죠.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모아진 전체 집합, 이게 지금 실험에 대한 그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서 짝수가 나왔다, 2, 4, 6에 해당되는 그 전체 집합을 분집합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experiment outcome event, 즉 실험 결과 사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확률을 정의하게 되는 것인데, 확률을 정의할 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 이론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게 됐던 거였죠.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실험을 실제로 직접 수행해 보는 것을 우리가 실행,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그 항상 실행에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아웃컴이라는 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실험에 대한 여러분의 실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곳을,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곳을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에 해당되면 또 표본 공간의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소 중에 일부를 부분 집합에 해당하면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고, 비로소 이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라는 probability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주사위 짝수값이 나오는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나오는 모든 경우는 1, 2, 3, 4, 5, 6 샘플 스페이스죠. 그리고 주사위가 짝수값을 갖는 2, 4, 6이라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건 2, 4, 6에다가 probability를 할당해 줄 수 있겠습니다. probability를 할당해 줄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1, 2, 3, 4, 5,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을 짝수 값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비로소 확률을 어사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실험 결과 사건의 확률을 정의한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그림 4번 보면 그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잘 그려 놓았는데요. 맨 위에 이제 실험이 있고요. 실험에서 실제로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 트라이얼 1, 트라이얼 2, 트라이얼 n에 대해서 각각 아웃컴 1부터 아웃컴 n까지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모든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다 모으면 그게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 이벤트, 우리가 이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그것에 우리가 비로소 probability, 확률이라는 것을 어사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부분 집합으로 이벤트를 생각할 텐데, 긴 부분 집합이 아닌 그냥 부분 집합으로서 표본 공간 자체도 우리가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표본 공간 자체라는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probability는,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중에 어떤 거가 나와도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사를 던지면 늘 일어날 수 있는 얘기가 되니까 probability 1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 4에서 집합론과 관련 지어가지고 실험 표본공간 사건을 정의하고 결론적으로 사건의 확률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실험 표본공간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할당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고안한 도구가 바로 랜덤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랜덤 베리어블이나 랜덤 변수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실험 표본 공간 사건으로 이제 비로소 확률을 어사인 해줄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쉽게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실수로 숫자로 나타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 랜덤 변수가 그래서 이제 확률 랜덤 변수에서 항상 그 맨 앞에 나와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랜덤 변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변수는 복잡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고안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 변수를 근데 설명하려면은 확률을 할당하기 위해서 집합론을 살펴본 것처럼 랜덤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다 지금 대학에 와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확률을 할당하기 위해서 집합론이 기본이 되고, 랜덤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라는 펑션이라는 것은 변수 x와 y 사이에 x값이 정해지면 따라서 y값이 정해진다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하고 y equals to fx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의역 domain of definition은 주어진 함수에 대해 그 함수가 정의되는 모든 수의 집합을 이야기하고, 공변역 codomain이라는 것은 집합 x의 임의 원소 x에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 y를 나타내는 함수 y equal f of x에서 집합 y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공변역 중에서 실제로 정의역의 엘리멘트와 직접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치역, range라고 부르고, 함수가 취하는 값 전체의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변역은 치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수의 조건은 정역의 한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10분 시간이 다 돼서 랜덤 변수에 대해서는 다음 또 녹음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변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real valued func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실수로 된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의구역은 그 앞서 설명한 집합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함수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정의구역을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로 하고, 공변역을 실수로 하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y equal f of x가 2x다. 그럼 x와 y의 관계가 이제 x의 2배가 y가 된다,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런 관계가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실선 위에 어떤 한점과 매핑을 하게 되는 그런 함수 관계를 우리가 랜덤 변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 5번이 랜덤 변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이그젬플인데, 그 맨 위에 샘플 스페이스에 1, 2, 3, 4, 5, 6이라는 엘리멘트들, 즉 원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1, 2, 3, 4, 5, 6이 2, 4, 6, 8, 10, 10이라는 실선 위에 실수들의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매핑은 어떤 관계에 근거해서 매핑이 되냐면, z of x는 2x다. 즉, 엘리먼트의 2배를 하면 각각의 그 실선 위에 실수가 된다는 거죠. 1의 2배 2, 2의 2배 4, 3의 2배 6, 4의 2배 8, 5의 2배 10, 6의 2배 12,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숫자가 숫자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랜덤 변수의 편리성이나 필요성이 확인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52장의 어떤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실험에서 뭐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1부터 10까지의 숫자, 잭,
퀸의 조합 같은 이런 복잡한 그런 엘리멘트들을 결국 실수로 매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가지고서 그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의 엘리멘트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랜덤 변수를 아까 이전 시간에도 도구라고 이야기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도구니까 도구는 우리가 뭐든지 쉽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 되는 거니까 지금 랜덤 변수는 우리가 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큰 편리함과 간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 누적 분포 함수와 정규 분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이제 랜덤 변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았죠. real valued function, real value, 즉 실수로 매핑이 되는 공변역이 이제 실수가 되는데 그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 정의 구역은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엘리멘트들이 되게 됩니다. 자, 랜덤 변수를 일단 정의하면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 우리가 큐뮬러티브 펑션,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CDF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확률 밀도 함수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 Z를 가지고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통해서 모든 엘리멘트들이 실수에 매핑이 됐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Z를 가지고서 Z가 Z보다 스몰 Z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의 스몰 Z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예를 들면이라고 되어 있죠. Z가 7 이하의 엘리멘트다 라고 하면 우리가 Z가 7 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그림에서 Z가 7 이하면 어떻게 되죠? 7보다 작거나 같으면 6, 4, 2 642에 대한 거죠. 642. 그러니까 642에 대한 거라는 얘기는 3, 2, 1에 대한 엘리멘트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Z가 7보다 작거나 같다는 Y의 부분집합의 사건 2, 4, 6을 의미하고 이는 X의 부분집합인 1, 2, 3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제 Z가 Z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할당해서 우리가 probability Z가 Z보다 작거나 같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Z의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또는 CDF라고 표현하고 FZ of 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 분포 함수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덤 변수를 가지고 CDF를 먼저 구하고 CDF에서 미분을 통해서 PDF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그 미분 관계에서 PDF를 구하니까 PDF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CDF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역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랜덤 변수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우시안 또는 노멀 랜덤 변수입니다. 이 가우시안 랜덤 변수는 더욱이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할 때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잡음인 AWGN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AWGN을 모델링하는 바로 그것이 가우시안 랜덤 변수, 가우시안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 가우시안 데시티 펑션이 될 텐데요. 우리가 AWGN이라고 하면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약자로서 애디티브하다는 것은 이 잡음의 특성이 신호 성분에 더해진다는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더해지지 않는 그런 잡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더해지지 않는 잡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멀티플리커티브 노이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딩이라는 것은 이동통신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감쇄를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인데 페이딩이라는 것은 신호에 곱해지는 멀티플리커티브 잡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라는 것은 노이즈 잡음의 주파수에서 모든 주파수 성분의 공이 존재한다. 즉 주파수 축을 X축이라고 하면 전 X축 전 주파수 대역에 일정한 값을 갖고 다 존재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빛깔의 색깔을 합치면 백색이 되는 것처럼 모든 빛깔의 색이라는 것은 모든 주파수의 성분들을 합친다라는 얘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이 노이즈 잡음의 랜덤 변수, 즉 랜덤 변수가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고 PDF, CDF가 가우시안 PDF, CDF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특성으로 하는 잡음을 우리가 특별히 AWG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 안 한 거가 있는데, 그럼 화이트 특성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컬러드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컬러드 노이즈는 아까 얘기한 화이트 노이즈가 전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거와 달리 일정 특정 주파수에만 존재하는 그런 노이즈를 컬러드 노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가우시안도 마찬가지죠. 가우시안도 우리가 지금 그림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등성이처럼 생겨있는 가우시안 분포가 일반적일 텐데, 가우시안 말고도 엑스포넨셜, 포화송 뭐 등등등등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PDF, CDF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서 다음 녹음에서 이제 가우시안 PDF 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 1번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가우시안 랜덤 변수의 PDF인데, 보면 알겠지만은 X라는 랜덤 변수가 가우시안일 때 주어진 바와 같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의 엑스포넨셜과 같은 형태의 PDF를 가집니다. 이 PDF를 이제 그려보면 그림 6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평균 뮤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 형태이고, 평균 뮤일 때 x가 뮤일 때 식 1번에다가 뮤를 집어넣으면 엑스포넨셜 항은 엑스포넨셜 영승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fx 오브 x 값은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림 6번에서도 y축에 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 그 평균 뮤가 x 값을 가질 때 y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뮤 플러스 시그마와 뮤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값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그마라는 것이 이제 표준 편차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불룩하게 생긴 그 PDF 그림이 시그마가 작으면 평균 뮤를 기준으로 굉장히 뾰족한 형태의 산등성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시그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분산이 되게 크다는 의미니까 아주 완만한 그러한 산등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식 1에서 평균 또는 에버리지 밸류가 이제 뮤가 되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되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 분포의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CDF는 지금 식 1번에 있는 PDF를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가우시안 CDF 중에서 평균 뮤 값이 0이고 분산값 시그마 제곱이 1인 경우를 우리가 정규 분포, normalized 분포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이 normaliz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란 이런 어떤 그 값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우시안 PDF, CDF가 구해질 텐데 그때마다 필요한 확률을 적분을 통해서 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대한 적분값을 미리 계산해서 정규 분포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필요 없이 주어진 가우시안 CDF를 정규화 시킨 후에 정규화 시켰을 때의 그 확률값을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가지고 적분 없이도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정규 분포의 좋은 활용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 2번에 나와 있는 게 정규분포의 식인데요. fx는 루트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분만대부터 x까지 적분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dz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규분포의 특징은 지금 보면 f of x처럼 f에 첨자로 랜덤 베리어블 x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 CDF를 볼 때 이와 같이 F 밑에 첨자가 없으면 이건 정규화된 가우시안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정규화된 분포와 정규화되지 않은 분포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식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fx of x 첨자가 있죠. 첨자로 f 밑에 x라는 랜덤 베리어블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얘기고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probability x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이게 정규분포 f of x로 나타낼 거면 f of x의 x-mu 나누기 시그마와 같이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함수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식 3번에서 맨 좌측에 있는 fx of x 일반적인 가우시안 CDF의 스몰 x 값이 뭐 예를 들면 4.5다 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 CDF를 구하면 probability x가 4.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가우시안 PDF를 4.5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규화 분포를 노멀라이즈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우측에 보면 x-mu 나누기 시그마와 같이 되어 있죠. 즉 x 대신 4.5를 넣으면 4.5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걸 편차로 나눈 값 어떤 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4.5에서 평균값이 1이면 3.5 그 다음에 시그마가 3.5였다. 그러면 3.5 나누기 3.5 그래서 1이 되니까 결국 정규 분포표에서 f of 1을 찾아서 그 값을 읽어내면 f of 1이 바로 fx of 4.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4.5니 뭐가 1이니 시그마가 3.5니 이렇게 얘기한 건 이제 전부 다 예를 들은 건데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전기 통신공학에서 이제 큐펑션이라는 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아마 디지털 통신을 들어야 큐펑션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큐펑션이라는 것은 이 정규분포 정규화된 CDF랑도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Q of X는 1-F of X라는 값을 식 4와 같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식 5번은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배울 거라 지금 아마 학년의 랜덤 변수 수업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통신이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잘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참고로 얘기하면 가우시안 잡음이 존재할 때 이진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시그널링이 되겠죠. 그때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오류 확률,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Q 펑션을 이용해서 P 오브 에러는 Q 펑션 루트 Z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식 5번처럼요. 이때 Z는 신호대 잡음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나타내고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우리가 보통 SN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아날로그 통신에서 많이 활용되는 파라미터고요. 디지털 통신에서는 비트당 에너지 대 자본 전력 밀도비를 포함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트당 에너지는 EB, 비트당 에너지, 그래서 E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본 전력 밀도는 N0, 그래서 EB N0, 에브노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하여튼 이 신호의 자본비나 비트당 에너지 대 자본 전력 밀도비를 나타내는 Z는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Q 펑션은 이 안에 들어있는 루트 Z가 커지면은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probability 에러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SNR이나 비트당 에너지 대 자본 전력 밀도비가 높아진다. 즉 비트당 에너지가 높아진다. 시그널 파워가 높아진다. 그러면 에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probability 에러가 작아진다. 말한 이 논리적인 어떤 전개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얘기죠. 전력이나 에너지가 더 커질수록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작아진다라는 점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돼서 다음 녹음에서 다시 이제 4장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확률의 역사인데요. 이거는 뭐 참고문헌 6번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확률은 학자이자 도박꾼이었던 카르다노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카르다노는 확률 게임에서 확률을 상대방보다 더 잘 이해함으로써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제로 1633년 확률 게임에 관한 책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확률 이론을 최초로 세계적으로 다른 학술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확률 이론은 블레이즈 파스칼의 주목을 받으면서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률 게임이 중도에 끝난 경우 판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고요. 이 해법의 핵심이 오늘날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됩니다. 확률 이론은 1713년 야코프 베르누이가 추측의 기술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1730년 아브라함 드 무아브루는 동전을 반복하여 던지는 것과 관련된 확률에 대한 근사식을 도출하였는데, 이것은 정규 분포로 이어져서 종횡곡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와 같은 종횡곡선은 수학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경험적 테이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확률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분포가 될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확률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확률의 역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어떤 실제 생활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일치월장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확률이 확률로서 또 학문이 학문으로서만 그친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확률 및 랜덤 신호이론이 학문적인 발전을 이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 그 강의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이 기구는 사실은 제가 외부에다가 확률의 랜덤 신호이론을 관련해서 이제 기고를 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지금 확률 랜덤 신호를 듣고 있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감사의 글에도 써놨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랜덤 신호, 확률, 랜덤 변수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 기본적인 확률과 랜덤 변수 이론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이 되었지만, 지금 스트럭처, 뼈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랜덤 신호 이론을 지금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으면 앞에 부분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이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케이스나 뭐 이와 같은 것들, 실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식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확률의 랜덤 신호 이론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랜덤 변수의 시간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뭐 시간에 대한 상관성, 코릴레이션, 시간에 대한 정상 상태, 스테이셔너리, 또 주파수 영역에 대한 고려 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모든 그 확률의 랜덤 신호 이론이 사실은 통신과 관련해서는 물론 통신 이론 시간에도 잡음을 다루고 잡음이 통신 이론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 지표가 확률이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아까도 잠깐 probability of error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probability of error라는 것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떠한 주어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의 확률, 에러 확률, 오류 확률을 구해줘야만 우리가 디지털 통신 시스템 또는 디지털 통신 전송 방식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A 방식의 오류 확률이 B라는 방식보다 오류 확률이 더 작다라면 A라는 방식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와 같은 오류 확률을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다른 환경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probability of error 방식에서도 봤지만 SNR이 증가하면, 비트당 에너지가 증가하면 오류 확률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에다가 파워를 더 많이 주고 에너지를 더 많이 준 다음에 오류 확률이 훨씬 더 낮아져서 이게 더 좋다, 이 시스템이 더 좋다, 이 방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페어한 그런 비교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다른 환경들을 페어하게 해놓고서 비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잡도라는 것도 이제 공평한 비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복잡도라는 것은 사실은 또 따져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복잡도는 별도로 띄어서 생각하고, 이 복잡도는 임플리멘테이션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구현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구현이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앞에서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확률 통신 랜덤 신호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참고문헌에서 보면 참고문헌에 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이론에 들어있는 신호미 시스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이랑의 확률의 랜덤 프로세스, 확률의 랜덤 신호 이론의 교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은 그 확률의 역사를 발췌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방학이 됐을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당부축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신 이론과 확률의 랜덤 신호 이론의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학기에 디지털 통신 이론 수업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텐데, 하여튼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강의를 선택해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